주가의 향방을 알 수 있는 힌트, 기업에게 직접 듣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영주입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이에 또 엄청난 일이 생겨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지금 뭐 나라가 연금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죠. 뜨겁습니다. 뜨겁습니다. 우선은 국민연금 그 개편안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보기 전에 네. 국민연금이 자체가 효용성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로 네네. 사람들의 노후를 도와주는지. 근데 최근에 나온 그 통계를 보니까요. 네. 국민연금 월 평균 네. 이걸 노령연금으로 받을 때 네. 남성이 75만 6천 원, 네. 여성이 39만 원이더라고요. 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나요? 일단 남녀 차이는 뭐 원래부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 국민연금 시작됐을 때부터 직장 가입자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지금이야 맞벌이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외벌이가 많았고 그다음에 대부분이 남자들이 이제 직장 일을 했기 때문에 남자들은 국민연금을 88년부터 꾸준하게 준비해 오신 분들이 많은 반면 여성분들은 주부여서 또 가입 의무자에서 제외가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입 안 하신 분들이 많고 이제 와서 좀 하려고 하니까 연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죠. 요건 약간 통계의 착시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착시는 뭐냐면 이래 보니까 뭐 한 7, 80만 원도 안 되네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건 전체 평균이고요. 아하. 지금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시는 7, 80대는 실제로 88년 이전부터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다 채우진 못하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한 뭐 길어야 10년, 15년 내고 연금을 개시하신 분들.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활성화가 안 됐을 때에 연금을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연금 납입액도 별로 안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받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적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 때문에 국민연금이 적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베이비붐 세대. 55년생부터 58년생 이후로 이제 국민연금을 개시하게 되거든요. 이분들의 평균 연금액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제가 상담해본 바에 의하면 그냥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 꾸준하게 30년 하신 분들의 연금액이 200만 원이 넘습니다. 아, 이건 근데 이제 대기업 30년 근속 기준이니까. 근데 2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대기업에 30년 근속하신 분들이 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오신 분들이라면 국민연금을 88년 이후부터 꾸준하게 납입해 오신 분들은 한 적어도 150에서 200 사이의 연금을 받게 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해가 갈수록 이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은 계속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오셨을 때 그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은 이렇게 각자가 체감하는 바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게 말이 되느냐, 그 금액을 누가 받느냐, 뭐 이런 식으로도 쓰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국민연금이 처음부터 누구나 국가가 국민에게 강제로 했더라면 대부분이 최소한의 연금은 준비되어 있겠죠. 근데 처음에는 직장 가입자부터 시작하면서 뭐 사업장 이제 지역 가입자들, 자영업자들은 제외를 했다가 중간에 좀 껴줬다가 그다음에 납입 자체도 원래는 강제로 다 내셔야 되는데 중간에 안 내신 분도 계시고 예외도 해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과 그렇지 않았던 분들 간의 차이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 한 58년 그리고 한 55년 생부터 그 사이 분들은 한 150만 원 이상은 또 받을 수도 있다. 물론 이건 한 30년 부으신 분들 입장에서. 그렇죠. 그렇게 많이 받아가실 거고 결국은 이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고령화에 진입하셔가지고 연금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실 금액을 적게 받으신 분, 뭐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받으시는 분들도 낸 돈 대비는 훨씬 더 많이 받으십니다. 낸 돈 대비로는. 참고로 그냥 저희 어머니 얘기만 해드릴게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80세가 넘으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유족연금 받고 계십니다. 저희 아버님이 88년부터 91년까지 3년간 국민연금을 내시고 그리고 퇴직하시고 그리고 사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어머니가 지금까지 20년간 유족연금을 받고 계세요. 3년밖에 안 부으셨는데 얼마씩 혹시 받는지 여쭤봐도 돼요? 3년간 아버지가 내신 국민연금의 총액이 300만 원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어머니가 지금까지 받으신 연금 총액이 한 7천만 원 됩니다. 그래요? 한 달에 30만 원씩만 받아도 1년이면 360이고요. 10년이면 3,600이고 20년 받았으면 7,200이고 더군다나 우리 어머니 지금도 건강하세요. 앞으로 100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그럼 한 1억 넘게 받으실 거라는 거죠. 300만 원 내고 1억 받는 거.
이게 어떤 뭐 기술이 있어서 아니면 이영주 대표님이 어떤 설계를 잘 이게 아니고 그럼요. 그냥 원래 국민연금이 그렇게 네. 되어 있다라는 거죠. 국민연금 제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노후를 보장해주는 제도인 것은 맞지만 예. 사실 너무 퍼주는 제도였다. 지금까지는. 물론 제도 초기에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좀 제도를 좋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걸 빨리 이제 인구 구조가 좀 안 좋아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변하면서 그 제도를 빨리빨리 개선해서 개혁해서 네. 혹은 현재 상황에 맞게 약간 좀 보완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물가 상승률이 올라간다. 그러면 더 많이 내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죠? 그다음에 뭐 인구 구조가 점점 내는 사람이 줄어든다. 그러면 좀 받는 금액을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모수 개혁을 좀 빨리 진행했었어야 되는 건데 빨리 혹은 자주. 그렇죠. 그리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사회의 그런 어떤 경제적인 지표에 따라서 자동으로 연동되게 되는 연금제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출산율이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그냥 연금액이 줄어드는 뭐 이런 것을 연동시켜 놓은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장치가 없고 그냥 뭐 20년, 30년 전에 하던 제도를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상황은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좋은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혜택을 받으시는 거고 거기다가 지금 이제 받을 날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 지금 50대, 60대 이분들도 사실상 다 이제 거의 완납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도 낸돈 대비 국민연금을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 구조. 그게 200을 받던 뭐 50을 받던 관계없이 낸돈과 받는 걸 따져보시면 굉장히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 그걸 하자라는 건데 그 잠시 후에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겠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국민연금에 어떻게 내고 어떻게 굴러가고 내가 어떤 돈을 어떻게 받는지 좀 구조 좀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그냥 뒷사람이 낸 돈으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내는 돈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받아가는 건지 이 구조가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거 폰지 스킴 아니야 막 이런 분들도 그렇죠. 계시거든요. 많이 받으면 사실 좋은 거잖아요. 예. 근데 많이 받는 걸까 좋지만 그 돈이 어디선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개인 금융 상품을 생각하시면 뭐 개인 저축이든 펀드든 연금이든 관계없이 정확하게 공식이 있습니다. 내가 낸 돈에다가 수익률을 곱해서 쌓여진 금액을 나중에 찾아가든 연금으로 받든 그런 거잖아요. 뭐 펀드 같은 거 대표적으로. 그렇죠. 네. 뭐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은행에 내가 1억을 냈는데 은행 이자가 4%다. 그러면 1년 후에 1억 400만 원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네. 세금 떼고. 그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국민연금은 수익과 내가 받는 것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국민연금 수익률이 얼마입니다. 6. 몇 %입니다. 네. 이거 보도를 보는데 그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은 내가 받는 연금과 거랑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다. 많이 수익률이 많이 나든 적게 나든 관계없이 내가 받는 연금액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내가 받는 연금액은 내가 낸 돈과 내가 낸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뭐가 있냐면 연금 가입자 국민 전체의 평균 소득이 얼마인지도 영향이 있어요. 그래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받는 연금에 남들이 얼마 냈는지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나요? 이게 원래 자본주의 기본적인 사회에서는 말이 안 맞는 거죠. 근데 약간 이게 이제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많이 냈지만 남들이 적게 냈어요. 그럼 내 연금액이 깎입니다. 소득 재분배 기능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적게 냈지만 남들이 많이 내줬습니다. 그럼 내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이거 좋다고 해야 되나 말해야 돼. 그래서 적게 내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유리한 구조죠. 하지만 많이 내시는 분들은 조금 불리한 구조인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국민연금이 시행되었을 88년도에는 소득 대체율이 70%였습니다. 이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 보험료율이 3%였어요. 내는 건 당신이 100만 원 벌면 100만 원에 3%인 3만 원만 내. 나중에 연금 탈 때는 70%를 줄게. 70만 원 줄게. 소득 대체율이 되게 어려운 용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당신이 벌어서 보험료를 냈던 그 소득의 몇 %를 대체해 주느냐 이게 소득 대체율이고 이게 70%였으니까 3만 원씩 40년 내면 70만 원씩 평생 받는 구조를 만들어낸 게 국민연금이었어요. 아니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월 3%를 내고 물론 그게 이제 장기간 적립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노후에 어떻게 그 70%가 가능한 거죠?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 황당한 제도를 만들었는데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처럼 기대여명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몇 년 살다가 돌아가시겠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을 수도 있는 거죠. 장수하던 시대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초반에는
가입자를 이제 국민연금 제도를 홍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초반에는 국민연금이 지금은 막 좋다고 난리고 받으신 분들은 되게 유용하게 하시지만 처음 88년도에는 이거 뭐 국가가 돈 뺏어가는 거 아니냐, 못 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만도 많으시고 가입도 안 하시고 그래서 이제 직장 다니신 분을 어거지로 월급에서 띄어가니까 그냥 내신 거지. 내가 자발적으로 하신 분들은 없어요 사실. 그럼 안 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게 주기적으로 보면은 국민연금이 참 좋은 제도다라고 네. 하면서 임의 가입자들, 그러니까 네. 주부님들도 막 가입하시겠다라고 하면서 네. 많은 분들이 막 가입을 할 때가 있고 네. 또 어떤 여론을 보면은 어떤 신문에서는 국민연금이 이제 막 인기 떨어졌다. 네. 사람들이 좀 안 하려고 한다. 막 이런 기사도 네. 있고 되게 네. 엇갈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딱 분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유리합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약간 불리할 수 있고요. 또 지금 5, 60대 연금을 꾸준하게 부어오시고 그다음에 연금의 어떤 혜택을 받으실 네. 이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제도였고 예. 대신에 지금 이제 국민연금을 앞으로 한 30년 이상을 내서 예. 나중에 기금이 고갈된 상태로 연금을 받아야 될 받을지 못 받을지도 모르겠는 이런 젊은 세대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대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세대 갈등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건 이제 네. 뒷부분에 좀 이야기를 네. 해보고 그러면 최근에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네. 연금개혁 공론회 500인 회의도 이제 작동을 했고 네. 거의 4회였나요? 그러니까 공청회 같은 네, 뭐 라이브 열렸죠. 토론회도 열렸었고 네. 해서 얼마 전에 이게 이제 국회까지 보고가 됐습니다. 국회 연금 투기까지 이 안이 올라갔어요. 네. 그 내용을 보면은 1안이 더 내고 더 받는 안. 네. 보험료율 현행 9%인 걸 13%로 올리고 네.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50%로 올리고 그러니까 더 많이 내고 더 받는 네. 이 안은 조금 더 내고 그대로 받는 네. 보험료율을 9%에서 12%로 올리고 네. 소득 대체율은 40%로 유지하고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내고 그대로 받는 근데 네. 결국 그래서 이 시민위원들에게 투표를 받아보니까 약 56%가 1안 네.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택했죠. 네. 우선 요거에 대한 평가부터 좀 해주실까요? 일단 국민연금 개혁을 한다고 했는데 네. 결론적으로 만약에 이러한 이안 중에 선택한다면 이거는 개혁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좀 김이 피 새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우리가 뭐 10년, 20년 전에도 국민연금을 개혁한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못하고 네. 뭐 보험료를 조금 올리는 것에 그치고 이랬었는데 지금도 이제 본격적으로 개혁을 하겠다고 정부에서 선언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결과를 놓고 보면 이제 이거 뭐라 그러죠? 그 무슨 꼬리로 끝나는 거죠 결국은. 응? 뭐 말만 무성했지. 실제로 기금 고갈 시점이 지금 현행대로 가도 2055년인데 네. 이거를 이안 어느 걸로 하든 결국은 기금 고갈을 늦추는 시점은 불과 6년 7년밖에 늦추지 못한다는 거죠.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내놔도 될까 말까인데 그죠? 기금 고갈이 또 3, 40년 후로 늦춰진다. 이것도 사실상 될까 말까인데 네. 지금 고작 6년 7년 늦추는 개혁안 이게 무슨 개혁안입니까? 그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국민연금 같은 국가적인 중대한 문제를 예. 500명이 모여서 500명한테 물어본다는 게 무슨 설문조사 아니고 이거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연금 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프로세스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지금 뭐 나오는 얘기가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결국은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그냥 뭐 정치적인 용어도 있지만 저는 다 떠나서 국민 500인 뭐 그분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500인을 모아놓고 이분들에게 한 4번 교육시켜놓고 그것도 마찬가지, 교육도 마찬가지잖아요. 교육을 누가 와서 교육을 하고 어떤 토론 방향으로 이끌었냐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사람들이 투표했을 때랑 네. 나중에 뭐 수기 토론을 하고 교육을 받고 했을 네. 때 나중에 투표한 거랑 다르다 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이게 왜냐면 그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러한 이안을 놓고 지금 이란 쪽으로 표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렇게 결정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 이게 정부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해 보는 사람은 알아요. 네. 사장이 우리 회사는 이렇게 가겠습니다라는 딱 그 지론을 가지고 끌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올바른 내용이면 다 따라옵니다. 그죠? 근데 그런 걸 못 하니까 그럼 니네가 결정해라. 그죠? 근데 뭔가 되게 민주적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네. 절차가. 그런데 이 국민연금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좀 민감한 주제고 그다음에 어려운 주제잖아요. 네네네. 4번 4일 동안 모여서 토론한다고 해서 국민연금의 내용을 속속이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측하냐 이거죠.
그냥 나와서 몇 명 분석한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완전히 내용이 달라서 진짜 하나는 완전하게 소득을 보장하는 구조고 하나는 소득은 떨어지더라도 완전하게 재정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라면 그러면 둘 중 하나를 치열하게 논쟁을 해가지고 결정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러한 이안이 사실 거의 차이가 없는 구조. 약간 미세하게 숫자만 조금 다른. 네, 말로는 소득 보장, 재정 안정이라고 했지만 차이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러니까 이것부터 설명해주면 이란과 이안을 보시면 이란은 13% 올리는 건데 소득 대체율을 50%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내고 더 받자. 이안은 12%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1% 차이거든요. 네네네. 뭐 1%가 크다면 큰 거지만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큰 차이 다 어차피 올리는 건 마찬가지니까. 근데 받는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소득 대체율은 그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거가 차이가 좀 크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좀 애매모호한데 그래도 당장 좀 많이 받는 게 좋은 것처럼 보이니까 이란에다 손을 드신 분들이 더 많은 거죠. 근데 그럴수록 이제 재정은 또 문제가 되고. 그렇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드릴까요? 예. 이란도 문제지만 이란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보험료율은 9에서 13으로 4%를 올렸습니다. 예, 4%. 근데 소득 대체율을 그냥 둬도 문제인데 소득 대체율도 올려버린 거예요. 크게 10%를 더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40에서 50%로 그러니까 10% 월 포인트가 100만 원을 받던 사람이 그렇죠. 40만 원의 연금을 받았다면 50만 원을 받는 거니 꽤 그렇죠. 많이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25%가 올라가는 거죠. 40에서 50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보험료율은 9에서 13으로 올랐으니까 보험료율은 거의 1.5배가 오른 겁니다. 보험료율이 더 많이 올랐으니까 뭐 소득 대체를 조금 올려도 문제 없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9에서 13으로 오른 것은 1.5배가 오른 거잖아요. 네. 그죠? 거의 4% 올랐으니까. 예. 9에서 13% 올랐으니까 포인트니까. 4.5면 1.5죠. 자, 근데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50으로 올랐으니까 이거는 뭐 보험료가 오른 것보다는 좀 적게 오른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재정이 안정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숫자는 그래요. 그런데 네. 앞으로 보험료를 낼 사람이 늘어요, 줄어요? 줄죠. 줄어요. 보험료를 18%까지 올려놔 봐야 예. 낼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네. 그런데 받을 사람은 점점 늘어나요. 소득 대체율은 조금만 올려도 앞으로 받을 사람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란을 선택했을 경우에 대한민국의 이 경제 자체가 연금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고 오히려 지금 저보다 훨씬 더 어려운 난관에 처하게 된다. 그러니까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보다 소득 대체율을 올리는 게 훨씬 더 민감한 문제인 거네요. 그럼요. 재정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물론 받는 사람 입장에서 소득 대체율이 뭐 50%, 60%, 70% 되면 좋은 건데 네. 돈이 빵꾸 나는 시점이 네. 더 가까이 오는 거니까. 받을 사람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니까요. 한 해에 100만 명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내는 어찌됐든 사람은 한 해에 20만 명밖에 안 들어가는데.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걸 결정하신 분들 아니면 시민 그 대표단들 500명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들도 이제 받을 거니까 네. 받는 거 중심으로 또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아니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이란과 이안이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렇게 이영주 대표님처럼 전문가를 통해서 이제 배우는 건데 네. 이게 무슨 차이일까? 그래서 저는 이걸 되게 주제로 다루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차이가 좀 있어야 판단할 텐데 우리가 그거예요. 지금도 투표를 이번에 선거를 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시면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차이가 거의 없어요. 아, 그러니까 공약 자체에서. 그 투표율 결과를 보시면 예를 들면 진짜 뭐 저기 전라도 일부 지역 뭐 경상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기는 뭐 그 지지하는 사람이 8, 90% 그다음에 지지하지 않는 당이 뭐 10%, 20%도 안 나온 이렇게 해서 극명하게 저 사람이 확실하게 내가 저 사람 믿어줄 거야가 민심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수도권 보십시오. 요번에 수도권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했지만 네.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표 차이를 보시면 대부분 55, 45, 52, 48. 그렇죠. 당선되신 분들 당선되신 분들 이렇게 물론 몇 표 차이로 당선은 됐기 때문에 하나라도 많으니까 당선은 됐지만 예. 과연 그게 민심이냐 이거지 그러면. 당신이 당선됐다고 해가지고 당신의 당을 밀어주겠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뭐 민주주의는 이제 다수결로 가는 거니. 그렇죠. 이 공론화위원회도 아니 국민연금 다수결로 가면 안 되죠. 이거는 제도가 올바르고 아니고의 미래에 대한 어떤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건데 이거를 이란 이안을 큰 차이 없이 만들어 놓고 그중에서 결정하세요라고 하니까 그냥 들어보고 조금 이거 아닌 것 같다 저거 아닌 것 같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둘 중에
둘 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더 받은 거 하자. 그냥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럼 원칙적으로 네. 국민연금 같은 이제 제도로 바꿀 때는 다수결이라는 게 적합한 방식이 아니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인 그럼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저도 어릴 적에 한창 유행했던 왜 논리야 놀자 막 이런 책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책 보면은 어떤 사람이 분명히 갔던 길이 있어요. 이 길로 가는 게 맞아. 네.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하죠. 근데 아니야 우리가 봤을 땐 저 길인 것 같아. 야 다수결로 하자. 네. 과반이 이쪽 길로 가자니까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요. 네. 투자도 마찬가지. 투자도 우리가 뭐 장기 투자를 통해서 하라고 무슨 유명하신 분들이 다 나와서 얘기하고 네네네. 투자해서 장기 투자가 사실 올바른 방향인 건 맞잖아요. 근데 막 지금 단타를 치고 있는 사람한테 장기 투자를 얘기해봐요. 씨알도 안 먹히죠. 씨알도 안 먹히죠. 그 사람한테 장기 투자할래 투표를 맡기는 거야. 네. 그럼 당장 내가 지금 수익을 보고 싶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서 올바른 결정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야 될 방향이 있어. 우리가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가야 될 방향을 정해놓고 그걸 끌고 가는 것이고 거기서 부수적인 문제들을 국민과의 협의를 통해 조율하는 것인데 네. 지금은 결정 자체를 국민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이게 약간 이게 뭔가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이 갖고 있는 함정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와. 저도 회사를 운영하지만 회사에서 그 조직원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될 때가 있고 그 의견을 거쳐서 내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결정하지 않고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 얘기는 뭐냐면 진짜 책임이 없는 자세죠. 그리고 결과 나온 거 니네들이 책임지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그 혹시 또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확정이 된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어떤 그 시민 대표단과 함께 공론화를 좀 해본 거고 결국은 이거는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법을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국회에서 네. 의원님들이 네. 결정을 해야 하는 거죠. 네. 국회에서 뭘 가지고 결정하겠습니까? 2안 중에서 시민 그 수기단에서 1안을 선택했다. 이거 가지고 놓고 결정할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도 몰라요. 국회의원들이 연금을 고민해 봤겠어요? 네? 아니, 너무 세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몰라요. 사실 연금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해 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연금 공론화 이전에 그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도 여기서도 보니까 약간 정치 성향이 있어서 뭐 진보와 보수가 갈려가지고 또 이렇게 의견이 나왔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서 그냥 유야무야 돼가지고 사실 개혁이라고 볼 수 없는 안들을 2개 만들어 놨고 그걸 가지고 시민 토론단에서 선택하게 만들었고 그걸 국회에 올려가지고 그중에서 국회의원들도 이제 투표해서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전혀 다른 안이 나오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죠. 어찌됐든 간에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이 시민 대표단의 56% 찬성안을 뒤집어 버리기가 되게 부담스러운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한다 그랬으면 그냥 포기할 텐데 한다고 개혁을 하겠다고 엄청나게 기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이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방송 보시는 분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내가 내 거 다 냈지 않습니까? 거의 다 냈죠. 보험료 13% 오르면 뭐해? 난 다 냈는데. 그죠? 받을 거면 올려주면 더 좋지 사실. 그리고 이번 그 시민 대표단에 뭐 0세에서 뭐 한 15세 뭐 이런 친구들이 이제 참여를 안 했지 않습니까? 네. 10대, 뭐 20대 그 미래의 주역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내야 할 사람들이 그래서 오히려 정작 큰 부담을 지어야 할 사람들이 빠져 있다. 네. 이런 지적들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지적하신 분들도 계신데 예. 사실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신 분들이 국가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모였을 거 아닙니까? 일단 그렇죠. 그분들도 생업이 있을 텐데 시간 내서 거기 가셨을 테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아무나 특히 그런 자리에 가신 분들은 내가 이 의사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걸 깨닫고 예. 세대 간인 갈등이라든가 전체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 10살, 20살짜리 젊은이들이 안 왔다 해서 그분들이 그러면 10살, 20살은 모르겠다. 내가 먹는 거나 빨리 먹고 그냥 떨어지겠다. 이렇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아이, 그럼요. 그분들도. 예. 책임감 있게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실 10살 뭐 그 이전에 친구들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뭘 의사결정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미성년자이니까. 충분히 성인들이 그런 건 반영했을 거라고 봐요, 저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대안 자체를 1안 2안으로 준 게 문제예요. 이란 대안을 그러면 누가 뽑아서 자 일단은 뭐 메뉴는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해서 선택해 주세요 한 걸까요? 아니면 이것조차도 네. 머리를 맞대 갖고 뭐 1안 2안은 13% 이렇게 한 걸까요? 그 국민연금 개혁 특유에서 예. 뭐 작년에 수많은 논의를 거쳐서 1안 2안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그것도 처음에는 15%까지 올리겠다. 혹은 또 18%까지 올리겠다는 안도 있었어요. 예. 그렇게 있었는데 이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점점 이 갭이 좁아진 거죠. 차라리 처음에 그냥 극과 극인 안을 가지고 했으면 훨씬 더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졌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갭이 좁혀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1안과 2안을 거의 차이가 없는 1안과 2안을 만들어 놓고 이걸 가지고 이제 토론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붙여놨죠. 하나는 소득 보장, 하나는 재정 안정. 근데 중요한 건 둘 다 재정 안정이 안 돼요. 일단 그 2안 더 내고 똑같이 받는 안은 네. 향후 70년간 누적 적자를 1970조 원 줄이기는 합니다. 네. 근데 1안 더 내고 더 받는 안 네.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까지 올리면 네. 오히려 적자가 702조 원 늘어난다. 그렇죠. 라고 하더라고요. 네. 더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적자인데 더 내라고만 하고 받는 걸 그대로 두면 어쩔 수 없이 이건 이제 플러스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적자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란 같은 경우에는 더 냄과 더불어서 더 받는 안까지 해버렸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구 구조가 지금보다 더 출생률이 떨어지고 예. 더 기대명이 늘어난 거를 만약에 그걸 반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알고 있는 이런 안 좋은 시뮬레이션보다 더 안 좋은 결과가 그러겠네요.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합계 출산율이 좀 올라가고 네. 인구가 늘어나고 하면은 좀 좋겠습니다만 그거는 뭐 어떻게 뭐 한두 달 내에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가 그거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러면 정말 우리 어린 아이들이 노후가 됐을 앞으로 뭐 30년, 50년 후에는 네. 결국은 기금이 고갈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적립된 쌓여있는 곳간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해 필요한 돈을 그해 젊은이들이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부가 방식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라는 게 이제 제 곳간에 돈이 없기 때문에 그해 걷어서 그해 지출하는 겁니다. 부과 방식으로.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보험료율이 지금 그냥 자료 나온 것만 가지고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43%까지 보험료율이 올라가요. 100만 원 벌면 43만 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근데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계산하는 게 되게 어렵게 뭐 이해하시겠지만 예. 소득 대체율이 얼마예요?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네. 아까 40에서 50%로 50%잖아요. 네. 자, 그러면 100만 원 번 사람한테 50만 원 줘야 되지 않습니까? 줘야죠. 자, 그러면 50만 원 주려면 얼마를 걷어야 돼? 고가는 비었어요. 그럼 얼마 걷어야 돼요? 50만 원 걷어야죠. 50만 원 걷어야 돼요. 네. 근데 수익률이 있잖아요. 수익률. 예, 수익률. 그러니까 45를 걷으면 되는 겁니다. 아. 45 걷어서 5% 수익 내가지고 50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5를 내라고 하는 겁니다. 43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안 그러니까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50%로 갈 때 2078년 네. 이때가 이제 최고 시점이 되는데 그 부과 방식 비용률이라고 하는 게 43.2%에 이른다라는 네.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43만 2천 원을 내라. 그걸 걷어서 거기서 수익 7만 원 붙여가지고 그 해에 연금 받을 사람한테 50만 원 주는 겁니다. 300만 원 벌면은 432, 100한 30만 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되는. 그렇죠. 네. 그럼 근데 이거는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만 43%고 세금은 안 내나요? 아, 그렇죠, 그렇죠. 공과금 다른 것도 내야죠. 그렇죠. 세금 보통 국민연금은 4대 보험 중에 하나. 그럼요. 네. 지금은 세금이 크고 4대 보험이 작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세금이 못해도 앞으로도 세금이 더 많이 늘어날 텐데 이야. 그럼 세금이 뭐 한 20, 30%만 된다고 쳐보세요. 그럼 세금도 한 2, 30만 원 내야 돼요. 건강보험료. 지금 8% 내요. 예, 더 예, 높아지겠죠. 이거 한 10%, 15%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 중에 이것저것 합치면 거의 한 60%? 뭐 7, 80%까지 가는 거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요. 야, 이거 갑자기 막막해지네. 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벌일 때가 되면 예. 더 이상 국민이 국가를 의존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거죠. 그때 이제 들고 일어나겠죠. 그렇죠.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 없애버리자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유럽에서처럼 뭐 시위가 폭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 이거 안 봐도 보여요. 선동하는 거 아니에요? 선동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악플은 연금박사 상담센터 가서 악플을 남겨주세요. 네. 아니 진짜 저는 그런 상황을 미리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 지금 세대가 현명하게 개혁을 해줘야 되는 네. 것인데 국민연금이 좀 부족하다면 저는 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서. 제가 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 국민연금 제도는 초기부터 뭐 너무 후하게 설정돼 있고 네.
그다음에 이것이 사회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기금이 고갈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뚝이 터졌어요. 여기다가 이제 반창고 붙이고 있는 겁니다. 네네네. 좀 더 커지니까 테이프 붙이고 있는 것이고 거기다 이것저것 바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커져 있는 국민연금 제도를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개혁이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엔 이번에 개혁 이렇게 했을 경우에 불과 또 5년 10년 되면 또 개혁하게 해야 또 되죠. 해야죠. 그죠? 네. 그럼 더 큰 아픔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쯤에서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진짜 대안은 뭐냐? 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영주 대표님이 그 시민 대표단에 본인 안 불러서 좀 화나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농담입니다. 네. 안 가길 잘했어요. 안 갈 잘했어요. 네. 왜 가도 별로 이렇게 될 게 없었다. 만약에 거기 가서 결정이 나왔는데 그러면 네가 한 거 아니냐라고 전 책임 물을 거 아닙니까? 저는 표를 안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책임지는 자리에 안 가는 게 좋아요. 여기 이제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웃자고 한 얘기고. 네. 그러면 이영주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실질적인 대안은 뭐가 될까요? 네. 제가 실질적인 대안으로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세술은 세부대. 이게 성경에 나온 용어거든요. 이게 뭐냐면 새로 시작하는 것들을 새롭게 하나 만들면 된다. 그래서 제2의 국민연금 만들자. 약간 국민연금 올드 버전, 그렇죠. 네. 뉴 버전을 네, 나누자, 네. 리그를 나누자. 그럼요. 지금 정말 어려워져 가고 있는 문제가 심각한 국민연금은 그대로 그냥 유지해서 가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소멸되게 만드는 거죠. 거기에서 돈이 필요하다면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면 됩니다. 그것이 얼마가 되든 간에. 그리고 지금 2030 세대들은 국민연금이 이렇게 올라가서 못 내겠다고 하는데 네. 지금 2030 세대들에게는 새로운 국민연금을 만들어서 그냥 내가 낸 돈을 잘 국가가 불리고 안전하게 보관해서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금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죠? 이게 사실 제가 아이디어를 냈긴 했지만 뭐 제 아이디어를 보고하지는 않았겠지만 KDI에서 최근에 그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래요? 예. 신국민연금이라 그래가지고 새로운 국민연금 체계를 하나 더 만들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예. 그거를 지금 어쨌든 국민연금개혁위원회에서는 사실 수용하고 있지는 않죠. 표절 아닙니까? KDI? 아니 뭐 그거 그러나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농담입니다. 가능할지 불가능할지는 저도 뭐 국민연금 뭐 개혁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안 되는 제도를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다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느니 지금처럼 대안의 어떤 국민연금 혹은 대안의 다른 연금 제도를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네. 국민연금 올드 버전, 네. 현행을 그냥 유지하고 자연 소멸되도록, 그러니까 재정이 떨어져 가면은 기존에 냈던 사람들까지만 재정으로 좀 보충을 해줘서 그렇죠. 내신 분들은 내신 것 이상으로만 받아가시고 네. 요거는 이제 스무스하게 이제 사라지는 연금입니다라고 네. 하자는 거예요. 네. 이게 그럼 언제까지 지속 가능하고 뭐 이런 건 나오나요? 지금 내신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부분까지는 지켜줘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43살인데 네. 저도 거의 국민연금 뭐 한 10년, 20년 가까이 네. 부었거든요. 그러면 20년 가까이 부은 돈은 국민연금 올드 리그에 있는 거고 그렇죠. 뉴 버전, 뉴 리그에는 이제 2020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새롭게 붙는 2025년부터 거죠. 새롭게 붙는 돈은 여기로 가고 네. 나중에는 양쪽에서 요만큼 받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40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신연금과 구연금을 각각 받으시게 되는 것이고 예. 구연금은 점점 이제 줄어서 끝나게 되는 것이고 어느 순간부터는 지금 예를 들면 20살인 청년이 나중에 사망하게 되면 그건 다 끝나는 것이고 그죠? 왜냐면 한 달치라도 냈으면 구연금으로 받아야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신연금으로 대부분을 했다면 신연금으로 받게 되는 그런 구조에서 뭐 한 5, 60년 정도는 두 개의 제도를 같이 공존하면서 가야 되겠지만 결국은 그다음부터는 구연금은 사라지고 신연금으로 가게 되는 그런 제도를 한번 생각해보면 될 것 같고요. KDI 연구자료 따르면 네. 그렇게 됐을 때 구연금에 대해서 납입하는 사람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연금 제도를 유지하기 힘들어지잖아요. 네. 그럴 때 들어가는 비용이 한 600조 들어간다고 해요. 재정으로 보충해줘야 되는 돈이.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좀 기간이 분산이 되어 있는. 그럼요. 거죠. 이게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꾸준하게 들어가는 600조, 700조면 거의 1년 예산입니다. 네. 근데 그걸 앞으로 거의 한 4, 50년에 나눠서 하는 거니까 당장 바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새로운 연금 제도가 나오면서 여기다가 또 이제 사람들이 부담을 하기 시작하면 네. 이걸 또 함정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안이 더 오히려 지금 누더기가 된 국민연금 개혁안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을 새롭게 거다. 짜는 것이 훨씬 좋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뉴 국민연금이 나왔다 쳐요.
근데 여기도 똑같이 소득의 일정 부분을 보험료로 내야 되고 그것도 네. 9%로는 안 될 거고. 네. 그래서 이제 KDI에서 제안한 안이 예. 확정 기여형으로 가자. 이게 뭐냐면 그냥 내가 낸 돈에 수익 붙여서 받을 수 있는 구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행 국민연금은 내가 받는 연금에 수익률 개념이 없다고. 그러니까 일종의 개인연금 붓듯이 DC형처럼 그렇죠. 운용을 하자. 네네. 그 수익률에 연동되게끔. 네. 그런데 그럴 바에야 그럼 내가 개인연금 들지 뭐하러 국민연금 하겠냐. 그렇죠. 이런 질문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런데 어쨌든 이건 사회보장제도니까 예. 국가가 조금 더 운용을 잘해서 조금 사회에 다른 연금보다는 더 많은 연금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또 어쨌든 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이런 안전장치를 두는 것이고 거기에 일정 부분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약간씩 두어서 좀 어려운 계층에는 조금 더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미한다면 어쨌든 지금처럼 이 극단의 상태가 되는 이런 연금 제도는 나오지 않는 거죠. 아하. 그거는 이제 어떤 운용의 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쯤에서 어디 이제 구독자분께서 댓글을 지금 막 달고 계실 겁니다. 네. 그럴 바에는 국민연금 다 없애버려라. 네. 그냥 사적연금 다 개인적으로 가입해서 DC형으로 운영하면 되지. 국민연금 그게 뭐가 필요해? 네. 앞으로 뭐 몇 년생 이상부터는 앞으로 내지 말자고 하고 네. 없애버립시다. 하면 혹시 뭐라고 대답해 주시나요? 네. 거기 가장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예. 국민연금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 반드시? 예. 해야 되는 이유가 강제 저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법으로 만들어놔서 그런 건데 그렇죠. 법을 없애면은 자, 아니 국민연금을 반드시 우리 사회가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국민연금을 없애면 안 되는 이유가 강제적으로 저축을 시켜야 되기 때문이에요. 연금은 개인 스스로 선택하도록 놔두면 안 되는 제도입니다. 하기사 노후 준비보다는 당장 그렇죠. 네. 것만 이제 신경 쓰죠. 그렇죠. 아이가 있는데 아이한테 엄마가 건강한 걸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가 건강한 음식을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밥이라든가 야채라든가 이런 것들을 섞어서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아이한테 밥과 사탕을 주는 거예요. 선택해서 먹어라. 예, 그럼 어떡할래? 그러면 뭐 학교에서는 밥이 좋다고 배웠겠지. 네. 당장 보이는 게 사탕, 마시멜로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시멜로 그 우리 실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되면 걔는 그걸 먹게 되는 겁니다. 이거 절대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장 입에 단 걸 선택하는 것이지. 그래서 연금 선진국들을 보시면 은퇴 선진국들은 연금을 사회 초년생부터 강제해서 그걸 꾸준하게 불입해가지고 그걸로 노후를 준비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놨어요. 물론 이제 개인연금, 사적연금 같은 거는 이제 세제 혜택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서 더 하시면 좋습니다라고 네. 하는 거고 그거랑 별개로 아예 강제적으로 그렇죠. 노후 준비를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요. 국민연금은 해지가 불가능해요. 그렇죠. 국민연금은 중도에 인출이 불가능해요. 국민연금은 안 내다 내달 할 수가 없어요.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내야 돼요. 자동으로 떼가죠. 그렇죠. 근데 개인연금은 내고 싶을 때 내고 내기 싫을 때 안 내고. 그죠? 그다음에 중간에 내가 필요하면 인출해버리고 해지해버리고. 이래서 실제로 개인연금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끝까지 가는 사람이 절반도 안 돼요. 이거 선택하라고 그러면 당장 자식 학원비랑 네. 국민연금 보험료 택하십시오 하면 당연히 학원비부터 내시겠죠. 그러니까 뭐 주거라든가 연금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의식주에 관련된 부분들은 국가가 일정한 제도로 국민들을 이끌어가고 강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좋든 싫든 해야 하는 거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는데 현행으로는 답이 안 나오고 결국은 올드 버전, 뉴 버전, 국민연금을 나누는 게 답이다. 이거는 한 5, 60년 동안은 공존을 하더라도 네. 뭔가 조금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DC형으로 하더라도 한계는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노후를 좀 안정적으로 하는 보장이 돼야 되는데 너무 또 수익률에만 그 연동을 시켜버리면 네. 나중에 연금을 받는 시점에 뭐 금융위기가 온다라든지 이럴 때 또 그분들은 또 노후가 또 위험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운용은 국가가 해주는 거고요. 국가가 운영하는 수익들을 지금 국민연금도 보면은 운영하듯이.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기금으로 운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 거 하고 국가가 1,000조, 2,000조를 굴리는 거하고는 또 기본적으로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가 온다 하더라도 뭐 전체 이 사회 자본주의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필요하다. 예, 필요하죠. 그 한 설문조사를 보면요. 2030 세대, 20대, 30대 10명 중에 7명이 국민연금을 불신한다. 네. 라고 답을 했더라고요. 네.
이거는 근데 사실 젊은 세대니까 국민연금 많이 그동안은 내지는 않았을 텐데 네. 왜 이런 불신 현상 이렇게까지 심할까요? 뭐 지금 이미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만 이거 사실 언론에서 무슨 뭐 안 좋은 뉴스만 계속 다룬다 이게 아니라 이게 팩트거든요. 기금이 고갈되는 것이 팩트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제 이건 뭐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90년생이 65세가 되는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된다. 물론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가지고 바로 연금이 중단되고 이런 건 아니죠. 재정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뉴스를 들으면서 그럼 나는 90년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내가 연금 받을 때가 되면 어차피 빈 곳간에서 받게 되는 것이구나.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럼 나는 지금 뭐 하나?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지금 열심히 내가지고 지금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를 먹여 살려야 되는 입장이니. 그러니까 사실 국민연금에 대해서 불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약간 좀 이렇게 안 좋은 면을 부각시킨 것도 있지만 사실 국민연금 제도가 그래서 빨리 개혁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2030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연금 제도가 나와야 된다. 근데 지금처럼 일한 대로 소득 대체율 50%까지 올리는 안이 나오면 사실 내가 얼마 받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올라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걸 내느라고 30년간 더 허리는 빠져야 되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는 일하는 2030에게는 오히려 더 동의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네요. 근데 또 이게 미래 세대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 10명 중에 7명이 국민연금을 불신한다라는 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7월에 그 20, 30대 115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75.6%가 국민연금 제도를 불신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다라는 거. 10명 중에 7, 8명이 불신한 거고요. 나머지 2, 3명은 모르는 거예요. 찬성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뼈를 때리셔가지고 지금 아파 죽겠어요. 네. 네. 근데 하여튼 요거는 21대 국회가 2024년 5월 말까지 임기여서 네. 22대 국회가 6월부터 이제 임기 시작되잖아요. 네. 그럼 다시 또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시민 대표단이 투표한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받아서 22대 국회에서 할지 네.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향후 또 달라지는 내용 가지고 그렇죠. 이영주 대표님이랑 또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국민연금으로 모자라다면 사적연금으로 네. 개인연금으로 뭔가 좀 이제 보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3층 연금이라고 하고 국민연금, 그다음에 회사의 퇴직금, 개인연금. 네. 요 구조는 어떻게 이상적으로 보십니까? 네. 뭐 선진국들이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네. 뭐 그렇게 3층 연금으로 국가가 준비해 주는 거, 기업이 준비해 주는 거, 개인이 준비해 주는 거 네. 갖춰가는 거 굉장히 좋은 제도죠. 사실 국민연금 개혁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좀 안 좋아지는 거, 그다음에 불신이 늘어나는 거, 그죠? 개인적으로는 땡큐예요. 네?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연금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민연금 상담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공단 가서 물어보셔야죠. 물론 제가 국민연금 상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국민연금을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지금 국민연금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면 기금 고갈은 모르겠고 어차피 제도를 잘 이용하셔가지고 빨리 많이 받으셔라라고 얘기해 드리는 게 제 일이에요. 왜냐면 그분들은 노후 준비가 부족하신 분들이니까. 네네네. 그런데 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럼요. 제도적인 네네. 테두리 제도를 안에서. 잘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도가 복잡하지만 제도를 저희가 잘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제도를 잘 활용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가 보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입시 컨설팅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입시 컨설팅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대학 갈 때는 학력고사 시대였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해서 학력고사 잘 보면 대학을 갔어요. 예.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입시 컨설팅이 없었습니다. 네. 그냥 점수에 맞춰서 갔죠. 근데 지금은 수시, 정시, 뭐 학종, 논술, 전형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를 만들어 놨거든요. 복잡하기 때문에 그 제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더 좋은 대학을 가는 겁니다. 이건 탈법이 아니고 합법인데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제도를 복잡하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거를 잘 이용하는 사람들, 잘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보다 연금을 더 받아요. 잠시만요. 국민연금은 그냥 내가 낸 돈이 있고 네. 거기에 기간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돈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낸 돈 대비 받는 거니까 정해져 있는 건데 네. 그거 외에 과거에 안 낸 거를 나중에 낼 수 있는 추후납부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 안 낸 것을 내가 나중에 내야 되는데 얼마를 낼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언제 낼 것인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낼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내가 받는 노령연금을 계산을 해서 그렇죠. 가장 유리한 이걸 극대화하는 방식으로요. 그럼요.
그걸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조건 하에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거. 그다음에 국민연금을 일찍 받을 수도 있고 늦춰 받을 수도 있죠. 예. 그럼 내 상황에 맞춰서 어떤 것이 좋은지. 또 내가 소득이 있으면 일찍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중간에 감액이 되거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알아야죠. 이런 걸 모르고 있으면 갑자기 연금 받다가 연금이 안 나와요. 왜요? 내가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못 받거든요. 5년 동안. 소득이 생겨버리면. 네.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아셔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내가 죽으면 누구한테 갈 것인가. 이것도 보셔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해놓으시면 큰일 나요. 제가 사례 하나 말씀드릴까요? 네. 얼마 전에 저희 센터에 전화 오신 사례예요. 예. 부부가 30년을 살았어요. 같이. 예. 그리고 60세에 이혼하셨습니다. 예. 이혼을 하고 30년 같이 살면서 국민연금을 남편께서 다 부으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혼을 했습니다. 네. 그죠? 자, 이혼하면은 국민연금은 분할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부인께서 65세가 되면 지금은 65세가 아니라 63세죠. 63세가 되면 분할연금을 받게 돼요. 예. 그러니까 3년 후가 되면 이혼은 했지만 남편의 국민연금의 절반을 분할받겠지라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혼하시고 얼마 있다가 남편분이 돌아가셨어요. 예. 자, 돌아가시면 유족연금이 발생합니다. 예. 유족연금은 첫 번째가 배우자인데요. 배우자는 이혼했잖아요. 예. 없어요. 그럼 자식한테 가요? 자식은 25살 미만이어야 돼요. 예. 25세 미만. 자식 다 컸어요. 없어요. 그러면요? 부모님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혼하시고 다른 분하고 재혼하셨으면 그분한테 가거든요. 예. 그런데 재혼도 안 하신 거예요. 예. 혼자 사신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냥 끝. 기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네, 끝났어요. 사망 일시금, 위로금액을 해가지고 한 500만 원, 1000만 원 받고 끝났어요. 예. 예. 평생을 내놓고. 그 돌아가신 분은 어쩔 수 없지. 뭐 돌아가셨으니까 못 받았으니까 그런 거지만 이 부인께서는 자기가 국민연금 내줬다는 겁니다. 같이 살면서. 그럴 수 있죠. 예. 왜냐면 뭐 남편이 월급 받아오고 자기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남편 거 내준 거 아닙니까? 그죠. 뭐 그죠? 맞벌이했다면. 네, 그런데 이혼했다는 거, 이혼하고 바로 돌아가셨던 이유로 자기는 유족연금도 못 받지, 분할연금도 못 받아요. 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끝났어요. 그래서 그것도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하는 거고. 그럼요. 네, 이런 걸 알았더라면 그럼 뭐 혹시라도 외람되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다시 재혼을 하든가. 예, 좀 그렇긴 한데. 아니면 이혼하지 말든가, 이혼을 좀 이따 하든가. 예. 뭐 이런 걸 감안하셨어야죠. 이런 사례가 국민연금이 적지 않습니다.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국민연금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그냥 나라에서 챙겨주는 게 아니구나. 그럼요. 네. 이게 그냥 받을 걸 받으시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예.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제도의 특징상. 또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먼저 좀 돌아가시면 아까 그 유족연금 케이스도 여기서 다 있는 거고. 공개하면 안 되는데. 하나만 더. 왜냐면 이게 되게 움찔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내놓고서 내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게. 네. 뭐 유족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예. 자, 우리 둘이 부부예요. 예. 제 남편, 부인. 예. 자,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국민연금 200만 원 만들었어요. 예. 부인도 이미 가입해가지고 국민연금 50만 원 만들었어요. 같이 살면 200만 원, 50만 원, 예. 250 받습니다. 예. 근데 제가 만약에 사망하잖아요. 예. 그럼 유족연금이 가요. 유족연금이 60%가 가거든요. 그럼 예. 120만 원이 지급돼요. 그러면 본인 받는 50만 원과 유족연금 120만 원 두 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원래대로는 250 이렇게 250이 나오는 건데. 살아있으면 250 받죠. 예. 한 분이 돌아가시면 유족연금 지급되니까 120이 가거든요. 배우자에게. 60%. 얼마나 좋아요. 내가 받던 연금이 내가 죽었는데 120만 원이 가니까 좋죠. 근데, 없는 것보단 낫다. 그렇죠. 네. 근데 본인 연금이 있잖아요. 네네. 본인 연금 50과 120을 다 같이 받을 줄 알았는데 본인 연금 50은 포기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럼 120만 받게 됩니다. 예. 자, 국가 입장에서는 어차피 당신에게 120이 가니까 50은 안 받아도 된다고 하지만 예. 개인 입장에선 나는 아직 연금 개시도 안 했어요. 예. 50만 원 받을 예정이야. 예. 근데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셔가지고 120만 원 받게 생겼어. 예. 자,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평생 내온 국민연금 전액 원금 손실이 발생해요. 그러네요.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러네요. 네, 괜히 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금이라도 받으려면 한 10년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남편이 그때까지 살아줘야 돼요. 꼭 그것 때문에 오래 사시라는 건 아닙니다만, 네, 어찌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더 억울한 케이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예. 더 억울한 케이스. 자, 남편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죠? 예. 네. 예. 그럼 유족연금 받아요. 유족연금을 아까 뭐 한 100만 원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 입장에서는 주부였어요. 네. 자, 이제 남편이 돌아가셨으니까 소득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일을 해야 되겠죠. 네. 내가 직장에 어디든지 취업을 해가지고 어디 뭐 마트에 가시든 어디 가시든 근로자로 일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그 기업에서 월급을 줄 거 아닙니까? 네네네. 월급에 줄 때 국민연금 떼어요, 안 떼어요? 떼죠. 떼죠. 예. 그러니까 그 부인께 일하시는 부인에게 월급을 주면서 국민연금을 띱니다. 예. 그죠? 나는 지금 뭘 받고 있어요? 유족연금을 받고 있죠. 유족연금. 네. 그죠? 근데 내가 직장 생활을 꾸준하게 조금씩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몇십만 원 안 돼요. 네. 그럼 나중에 국민연금 받을 나이가 됐을 때 나는 유족연금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낸 연금 못 받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는 못 받을 줄 알면서 내는 겁니다. 근데 그걸 또 나는 어차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니 네. 내 월급에서 국민연금 떼가지 안 마세요라고 할 수도 없는 안 됩니다. 거고. 의무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좀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요? 그런 재원으로 유족연금을 준다라고 국가는 얘기하는 거죠. 아, 그 재원으로 또 다른 분들의 유족연금도 줘야 되고 그렇죠, 네. 이분의 유족연금도 줘야 되고. 낼 건 내고 받을 건 받는 것이지 내는 것과 받은 것이 연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내야 될 건 내야 된다. 이야, 억울하네요. 그렇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추후 납부 3천만 원 하시고 돌아가셔가지고 다 날리고 뭐 하여튼 이런 케이스 적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노령연금 좀 더 받으려고 네. 추후 납부 모아가지고 과거에 못 냈던 거 더 많이 넣어서 이제 크레딧 쌓듯이 하려고 했는데 근데 저는 돌아가시면 내고 오래 사시면 좋은 건데 내고 일찍 돌아가시면 헛낸 게 되는 거죠. 결론은 오래 삽시다. 네. 건강합시다. 어쨌든 야, 말이 이제 많이 돌아왔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한 편이 나오겠네. 그러네. 아니 저도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라. 그러니까 그거는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출산 크레딧도 이번에 더 네. 강화를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 시행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세 자녀면은 셋째일 때는 뭐 몇 년 동안 국민연금을 더 낸 걸로 크레딧을 가입기간을 뭐 쌓아준다. 6개월, 1년 인정해주고 이런 게 있죠. 예. 네. 뭐 근데 그건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돌아가고는 있죠. 근데 예. 그것 때문에 애를 더 낳진 않죠. 지금 애 낳는데 무슨 뭐 1억, 2억씩 뭐 깨지는데 그거 몇 푼 더 받겠다고 하겠어. 아니 저처럼 이미 낳은 사람은 네. 이미 이미 셋을 나오신 낳은 사람은 분들은 뭐. 좋죠. 셋 나오신 분 좋지만 그것 때문에 낳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동기부여가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큼은 조금 더 도움이 됩니까? 올라가죠. 실질적으로. 뭐, 예. 그게 6개월인가? 하여튼 그게 예. 1년인가가 올라갑니다. 기간이 인정됩니다. 그러면 금액도 올라가요? 그럼 기간이 인정되면 연금액이 올라가는 거죠. 아, 근데 별로 이렇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러니까 그런 저도 회사를 운영하지만 회사에서 조직을 위해서 뭔가의 제도를 만들 때 네. 그런 제도는 크게 의미 없는 제도라는 겁니다. 돈을 쓰고는 있으나 쓴 것 대비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이번에 그 시민대표단 공론화 과정에서도 그 출산에 따르는 크레딧 추가 그리고 군 생활을 했을 때 크레딧 추가 네. 요 제안도 나왔다 하더라고요. 네, 지금도 이미 주고 있는데 그걸 좀 더 확대하자는 겁니다. 네. 네. 근데 그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하면 네. 좀 연금에 대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똑같이 1억을 쓸 건데 1억을 출산 크레딧에 쓸 것이냐 아니면 출산 장려금에 쓸 것이냐 그런 걸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태어나면 바로 1억 줄게. 예. 그러면 다 나는 거예요. 바로 돈이 들어오니까. 근데 태어나면 나중에 연금으로 쌓아가지고 받고 받으면 좀 더 받게 될 거야. 네네. 생각 한번 해보게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네. 제대로 좀 정책 효과를 살릴 수 있는 방식을 좀 택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그래서 지금 얘기가 많이 샜잖아요. 네. 사적연금 얘기하다가 예. 또 이제 국민연금에 이제 한탄을 하고 계시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결국 우리 사회는 개인 스스로 준비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은 저희 센터가 더 바빠지게 된다. 나는 좋다. 네. 네. 그렇죠? 예. 같이 좋아야 되는데. 연금 개혁을 제대로 안 해주시는 정부 감사합니다. 네. 더 안 해주셔가지고 저희 센터에 많이 오게 해주십시오, 제발.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제가? 슬픕니다, 슬퍼. 아, 이게 참 유튜브니까 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제가 한가해지면 예.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가 거의 닥터 둠인데 거의. 그러니까요. 예. 제가 뉴질랜드에 친구가 있어요. 예. 친구한테 이제 한번 놀러 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걔는 뉴질랜드 이민 간 지 20년 넘었는데 집도 없고 그냥 외노자, 외국인 노동자로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었는데 이제 예. 이민을 가셨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가 살고 있죠. 근데 물어봤어요. 넌 노후 준비 어떡하냐? 집도 없고 큰일 났다. 어떡하니?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하냐면 노후 준비를 왜 해? 네?
이러는 거예요. 네. 야, 연금 준비해야지 노후에. 내가 연금 박사인데. 그렇지. 여기는 노후 준비 안 해. 왜 안 해? 65세가 되면 국가에서 한 달에 250만 원씩 그냥 줘. 아니 어떻게 땅 파서 주는 것도 아니고. 땅 파서 주는 거예요. 그 나라는 진짜. 자원이 많으니까. 돈이 남아드니까. 졌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신 세금은 많이 내죠. 세금만 꾸준하게 내고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면 나중에 노후에 해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노후에 연금제도가 잘 되어 있거나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지금처럼 연금 준비해라, 국민연금 뭐 개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저나 이런 얘기를 듣는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우리는 사실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원도 없고. 그렇죠. 물론 이제 북유럽의 그 연금 시스템 이야기하는 분들 많은데 거기는 네. 인구가 적고 네. 자원이 많잖아요. 그렇죠. 뭐 하다 보면 가스도 나오고. 우리나라도 자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뭐 자연자원 이런 건 적지만 네네. 우리나라가 그동안 경제 성장하면서 얼마나 많은 벌이를 했습니까? 국가가 부강해졌지 않습니까? 예. 그죠? 사실 저는 우리나라가 벌어들이는 이 정부에서 예산만 잘 집행하게 되면 충분히 노후에 가장 기본적인 소득은 더 만들어줄 수 있다. 지금도 기초연금 주고 있거든요. 네. 기초연금 물론 65세 이상 중에서 10명 중에 7분에게 드리고 있는 것이지만 이건 무상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람직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국가가 재정을 쓰면 국민들이 더 행복하게 쓸 수 있는 연금들을 마련할 수 있는데 네. 엄한 데 쓰고 있으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그런 재원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 충분히 우리나라도 행복한 노후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노후가 안정되어 있다면 연금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그러면 연금 박사 상담 때는 망하는 겁니다. 그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인데. 그렇죠. 이러다 연금 박사가 닥터 둠이 되는데 닥터 둠. 아니 근데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근데 아무리 네. 갑자기 이게 유전이 발견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어느 나라처럼 1인당 250만 원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삼성전자가 예. 라는 회사를 우리나라 어떻게 만들어냈겠어요. 스마트폰 시장, 반도체 시장에서 전 세계 1위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어떻게요? 뭐 이렇게 정부 공공기관이 뭐 기업을 만들어서 해외에 돈을 벌어오고. 아니 뭐 이제 저는 뭐 이과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도 세상이 계속 발전할 텐데 거기에 대한 뭔가 첨단 기술들을 만들어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지금 이과 공과를 가지 않고 어딜 가요? 의치 한약소를 가고 있다는 게 문제죠. 잘 아시겠지만 의대는 세상을 유지하고 세상을 돌리는 세상을 지키는 기술이잖아요. 네네네.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거. 세상을 키우고 발전시키는 기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술을 할 수 있는 이과, 공과에 가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제일 잘한다는 친구들이 전부 의천학습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런 게 문제죠. 오늘 작정하고 나오신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많이 편집해 주세요. 저희는 편집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시 사적연금으로 돌아가서 이제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사적연금 무엇이 가장 이상적이냐? 혹은 사적연금도 그러면 그냥 무조건 많이 부으면 좋은 것이냐? 이거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개인 스스로 많이 준비하면 좋죠. 예. 그런데 그것도 뭔가 내가 부을 수 있는 동기부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국가가 사적연금에 세제 혜택을 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세제 혜택 주는 만큼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IRP를 했을 때 다른 이제 연금저축과 합쳐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죠. 그러니까 국가가 개인 연금에 주는 세제 혜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을 주는 연금계좌, 연금저축 IRP가 있습니다. 여기는 납입할 때 연금저축은 600만 원, IRP까지 합치면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하게 되면 세금을 최대 16.5%까지 환급해 주는 거죠. 이게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도 아니고 세액공제 해주는 거예요. 세제 적격 연금이라고 하는데 이거 세액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세액공제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옛날엔 소득공제였는데 이게 2014년부터 세액공제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저도 헷갈려서 저도 예전에 기재부 출입하겠습니다만 지금도 헷갈려요. 세액공제는 당장 내는 세금을 빼주는 거고 소득공제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 계산이 되는 모수인 소득에서 그 소득 일부를 빼주는 거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세액공제가 더 좋은 거죠. 아니요. 아니? 소득공제가 더 좋죠.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긴 한데 자, 그러니까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빼주기 때문에 소득에서 빼준 다음에 세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쵸.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빼줄면 빼줄수록 더 많이 유리해집니다. 그러니까 세율을 6% 내는 사람은 900만 원 빼줘봐야 6%밖에 안 빠지는데 내가 세율을 50% 내는 사람은 900만 원 빼주면 450만 원을 세이브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공제제도는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유리한 제도. 고소득자에게는 소득공제가 유리하고. 그렇죠. 네, 그게 과거에 그랬었는데 이제 점점 서민층을 좀 위하는 정책으로 바뀌면서 2014년부터 세액공제로 바뀌었죠. 세액공제는 누구나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돌려주기 때문에 저소득자에게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고 고소득자에게는 적은 금액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900만 원까지 내면은 900만 원 곱하기 0.165. 예. 그걸 돌려받는다. 여러분이 계산하실 수 있죠? 네. 근데 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이셔야지 16.5% 돌려받는 것이고 맞다. 5,500만 원 초과하시거나 뭐 사업소득 금액으로 4,500만 원 초과하시는 분들은 13.2%만 돌려받습니다. 아, 맞아. 이것도 고소득자는 또 조금 돌려받죠. 네. 이게 이제 연금 계좌라는 것이고 예. 비과세 연금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납입할 때는 세금을 환급받지 못해요. 대신에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연금보험은. 네. 뭐 둘 다 일장일단이 있는데 이 비과세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도 무제한 비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납입 금액 기준으로 한 달에 150만 원,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했을 때 비과세가 됩니다. 아하. 이것도 한도가 있고 왜냐면 네. 이것도 재정이 투입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뭐 서민 입장에서야 100만 원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시겠지만 어쨌든 이런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국민연금이 그 현행 소득 대체율이 약 40%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50% 올리면 뭐 또 재정이 악화되고 이 이야기를 앞부분에 우리가 했는데 네. 국민연금하고 개인 사적연금하고 합쳐가지고 소득 대체율은 어느 정도는 돼야 노후를 좀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요? 뭐 그건 이론적으로는 7, 80%는 돼야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퇴직 직전에 쓰던 소득이 퇴직 이후에 줄거든요. 노후에는 약간. 그러니까 소비가. 예. 그렇죠. 근데 그것이 뭐 반토막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퇴직 직전에는 관리비를 50만 원 냈는데 퇴직 이후에는 관리비가 30만 원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노후의 소득을 감안했을 때도 퇴직 전, 그러니까 근로자였을 때 젊었을 때 소득의 한 7, 80%는 유지가 되어야 예.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근데 뭐 사람에 따라서 더 드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죠. 뭐 여행을 많이 하시거나 뭐 친구들 많이 만나시거나 하는 네. 분들은. 근데 꼭 그러지 않아도. 이게 왜냐면 직장인들은 하루에 8시간, 네. 그다음에 일주일에 5일을 일을 합니다. 아, 돈 버느라고 돈 쓸 시간이 없어요.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데 퇴직하시면 1년 360을 하루 24시간 돈 쓰는 시간이에요. 그러네요. 회사 다닐 때는 회사에서 기름값도 내주고 중식비도 대주고 했겠지만 지금은 나가서 먹는 순간 다 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노후가 되면 돈을 덜 쓸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냥 잘 통제하지 못하면 더 많은 돈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노후에도 사실은 그래서 더더욱이 일을 해야 된다. 네. 라는 게 뭐 저희가 정희원 교수님한테 배웠습니다만 일을 해야 사람도 만나고 인지 기능도 계속 살아나고 운동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소득을 대체하는 것도 사실은 그냥 소득을 올리는 게 가장 좋은 건데. 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이제 한 일은 넘으셔서도 또 건강들 하시니까 일을 또 많이 해야 되겠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한 7, 80% 정도는 돼야 이제 노후의 삶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연금박사에서 항상 얘기하는 거는 평생 월급 500만 원 만들자. 평생 월급, 그러니까 노후에도 월 500만 원 나오도록. 네. 만들자라는 걸 지금 이제. 근데 그건 되게 어렵지 않나요? 노후에 월 500. 네. 이게 뭐 건물 임대 주면서요? 아니죠. 자, 노후에 우리 이대호 기자님 하시는 얘기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월 500을 어떻게 만드냐. 지금 댓글 달고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연금 장사하러 왔다고 막. 그러니까 댓글에 500을 어떻게 너나 해라 막 그거 가지고 이런데. 그렇죠. 지금도 500을 못 버는데 막 이럴 수도 그렇죠. 있어요. 자, 서울에서 집값 10억짜리면 비싼 겁니까? 안 비싼 겁니까? 전국 단위로 봤을 때는 엄청 비싼 건데 서울에서 10억이면 싼 축이죠. 그렇죠. 예. 10억이면 뭐 저기 뭐 외곽에 나가도 40억씩 하잖아요. 아파트들은. 예. 뭐 강남에는 3, 40억씩 하고 있는데. 이것도 위화감 조정 많이. 네. 예. 좋아요. 네. 그냥 10억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근데 10억을 연금으로 바꾸면 월 500이 나옵니다. 이거 배워야겠다. 10억을
없애고 네. 10억을 연금으로 바꾸면 65세부터 월 500만 원씩 평생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잠시만요. 그럼 이게 연으로 따지면 6천인데요? 네. 그러면 16년간은 원금 쓰는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이자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기사 이제 6천이면은 10억의 6%네요. 네. 연 6%를 그럼 뭔가 꾸준히 수익을 내서 이 꾸준히 돈이 마르지 않게끔 마르지 않는 것이 원금을 소진해 가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투자의 10억. 개념이 아니라. 그렇죠. 물론 투자의 개념이라고 하게 되면 계속 6% 수익을 내야 되는 거지만 6% 수익은 쉽지 않잖아요. 예. 근데 원금을 소진해 가면서 간다면 한 3, 4%만 수익이 나줘도 가능한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럼 요거 기간은요? 기간은 평생. 그러면 또 운용이 필요한 거네요. 어찌됐든. 근데 이제 이거는 연금 보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종신연금 기준으로. 국민연금이나 주택연금이나 개인연금보험처럼 종신연금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10억과 월 500만 원의 종신연금은 비슷한 가치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런데 10억 아파트는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월 500만 원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국민연금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꾸준하게 불입하신 분들이 연금 얼마 받는다고요? 30년간 꾸준하게 불입하신 분들이 지금 200만 원 넘게 받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는 과거 세대니까 그렇다고 쳐요. 네. 자, 그런데 나는 그러니까 지금 나는 70년, 80년대 생겨가지고 그냥 꾸준하게 불입을 했는데 많이 불입은 못했어. 네. 그러면 나중에 국민연금 100에서 150만 원 받습니다. 네. 우리 이 기자님도 그 정도 받으실 겁니다. 그럴까요? 예. 네. 자, 그럼 국민연금만 가지고도 100에서 150이에요. 예. 요즘 맞벌이 하죠. 네. 곱하기 300이에요. 벌써. 네. 자, 맞벌이 안 한다 치고 내가 150만 원 국민연금이고요. 네. 직장생활 20년, 30년 꾸준하게 하면 퇴직연금을 받아 나옵니다. 네. 퇴직연금 적게는 1억, 많게는 2, 3억씩 받아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도 한 달에 100만 원씩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국민연금 150만 원, 퇴직금 150만 원, 네. 연금저축 IRP 있죠. 예. 이거 지금 연말에 세액공제 받는 게 기준이 연간 900이지 않습니까? 900만 원까지. 900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네. 근데 한 달에 3, 40만 원씩 연간 3, 400만 원만 20년간 하시면 낸 원급이 8천이고요. 예. 수익까지 합치면 1억에서 1억 5천 가능합니다. 네. 그냥 20년 이상 투자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도 한 달에 100만 원 만들 수 있어요. 자, 제가 지금까지 하라고 한 거 국민연금 월급에서 띄어가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퇴직연금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회사에서 쌓아주는 겁니다. 나는 회사만 열심히 다니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IRP 연금저축 국가에서 하라는 거 최소한으로만 한 거예요. 네. 이것만 가지고도 3, 400은 돼요. 아, 근데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항상 쉬워 보여. 네. 근데 왜 안 되느냐? 네.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 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실력의 문제, 행운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거는 관심과 실행의 네. 문제입니까? 네. 부동산을 가지고 5억, 10억짜리 집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어쨌든 집 한 채를 가져게 되겠다고 인생의 대부분을 부동산에 몰빵해 왔기 때문에 그 집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뭐 깔고 앉아 있고 뭐 살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 부동산과 연금이 같은 관점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내가 부동산에 하는 관심만큼만 연금에 두고 있으면 그리고 그걸 최소한으로만 하고 그걸 꾸준하게만 할 수 있으면 그리고 거기다가 맞벌이 하게 되면 곱하기 2거든요. 예. 그러니까 500이라는 금액 자체를 다들 되게 크게 보시는데 저는 그게 금액적으로 높은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연금은 관심이다. 네. 월 500. 이게 아직까지도 수긍을 못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네. 일단은 관심을 갖고 하면은 된다. 이게 물론 이제 퇴직금 같은 것도 이제 중간에 정산 받으시는 분들이 또 계실 거고 뭐 이직하다가 또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퇴직금은 퇴직할 때 마지막에 노후에 쓰라고 연금으로 준비하고 있는 건데 이걸 왜 중간 정산하냐고요. 그래서 국가가 지금 퇴직연금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중간에 사라지는 걸 막기 위해서 퇴직연금 제도를 만들어서 퇴직금 전부 IRP에다가 보관해라라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IRP도 깨죠. 세금 내고 깨죠.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지금 내가 한 3년 근속해가지고 퇴직금 1,000만 원 받아 나오는데 예. 이걸 깨버리는 거 얼마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3년 근속하면 IRP로 한 1,000만 원 쌓일 수는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거 직장이나 뭐 급여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네. 근데 이직할 때 보면은 네. 뭐 한 보름 정도 쉬고 싶고 네. 여행도 갔다 오고 싶고 근데 마침 IRP에 1,000만 원이 들어왔어. 근데 1,000만 원 가지고 내가 노후에 이게 무슨 도움이 돼? 네. 이러면서 이제 홀랑 찾아서 여행을 갔다 오죠. 직장 생활 30년간 꾸준하게 하는 친구들은 직장 생활 하는 동안 힘들었어요. 네. 그런 기회도 별로 없었지만
그걸 참은 대가로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 몇 억을 챙겨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왔다 갔다 하고 뭐 내가 퇴직금을 다 써버리고 이런 친구들은 그게 습관이 되기 때문에 돈이 안 커져요. 그러니까 30년 있어도 퇴직금이 한 푼도 없는 겁니다. 아이고 씁쓸합니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개인연금에 가입했던 사람 44%가 10년 이내에 해지한다. 네. 이거는 나중에 노후에 받으라고 한 건데. 그러니까요. 해지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예. 국민연금은 해지가 불가능하지만 개인연금은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해지를 하더라도 세금에 대한 페널티는 있는데 분명히 본인이 세액 공제를 받은 것만 토해내는 거잖아요. 13.2를 돌려받은 사람들은 16.5를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더 토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인연금도 국민연금처럼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강제적으로 해지 못하게 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세제 혜택을 토해내겠다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해지하시는 분들이 그 목돈이 쌓여있는 게 필요해서도 해지하시는 거지만 내가 더 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게요. 다시 또 이걸 시작을 한다면 또 그 기간은 제로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기간에 따른 복리 효과도 또 못 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하자면 이 사회가 돈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거 해지하지 않아요. 여유가 있으니까. 다른 데서 돈 또 융통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세팅된 자금들이 다 쌓여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려우신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서 내가 급전이 필요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그동안 해왔던 거 다 한 번에 깨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진짜 뭐 개인연금 납입하다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자금 문제가 생겼을 때 융통할 돈이 필요할 때 중도 해지 외에 어떤 뭐 방법은 없나요? 중도 해지 외에 중도 인출도 있고 담보 대출도 있고 납입을 중단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쓰는 순간 그 상품은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무너진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결국은 순서일 뿐입니다. 아까 44%가 해지한다 그랬죠. 이분들이 처음부터 맘먹고 딱 10년 차에 44%가 해지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납입을 해봐. 근데 안 되니까 거기서 일부를 인출해. 그다음 더 안 되니까 거기서 좀 대출을 받아. 그다음 조금 더 인출을 해. 그러다 보니까 통장에 쌓이는 게 처음에 5천만 원이었는데 4천, 3천, 2천, 1,000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통장 갖고 있으면 뭐해? 그렇죠.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끝으로 가는 종말로 가는 과정일 뿐이다. 그러니까 애초에 하지 않아야 돼요. 애초에. 그러니까 담보대출을 하더라도 내가 낸 내 연금액을 바탕으로 대출을 받는 건데 이자도 내고 그 뭐 100%만큼도 안 나오죠, 사실은. 그럼요. 그런데 어찌되든 급전이 필요할 때는 중도 인출, 담보대출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또 이게 해지 쪽으로도 가게 되고 이게 약간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연금의 어떤 성공 사례를 좀 우리가 많이 보여줘야겠다. 연금 부자들. 정말로 그 사람이 특출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꾸준히 직장 다니고 국민연금 붙고 회사 퇴직금 받고 거기에 약간 월 아까 3, 40만 원 정도 말씀하신 것처럼 IRP 같은 거 부었는데 월 4, 500만 원 연금을 받고 있다라는 케이스를 봐야 좀 젊은 사람들도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케이스는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체감이 안 될까요? 우리 사회에 공무원 연금 받으시는 분들. 근데 대부분 분들은 공무원 연금은 좀 특수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물론 특수하죠. 조금 더 많이 받는 건 있죠. 그런데 공무원 연금은 지금도 급여의 18%를 냅니다. 많이 내죠. 많이 내고 많이 받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꾸준하게 60년대부터 꾸준하게 해왔던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연금보다 거의 20년 가까이 제도가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검증이 돼서 공무원 연금 받으신 분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그러니까 교직원연금도 그렇고 군인연금도 그렇고 약간 좀 펑크가 나면은 재정에서 지원도 해주고. 그렇죠.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남들이 국민연금 9%만 낼 때 이분들은 18%나 내면서 많이 준비를 해왔던 거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공무원이 됐다는 이유로 강제적으로 된 거잖아요. 강제가 좋은 그리고 공무원 연금 많이 받는다고 어떤 분들이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공무원만 특혜 주는 거 아니냐. 근데 공무원은 일단 급여가 박봉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죠. 일반적인 직장에 비해서 사실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공무원 희망 이거 일도 좀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어요. 퇴직금이 이제 별도가 없다. 퇴직 수당이라고 있는데 30년 재직하신 공무원이 퇴직금
퇴직수당 받아 나와봐야 뭐 한 5, 6천 이렇게 받아 나오기 때문에 일반 기업에서 몇 억씩 받아 나온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공무원 나름대로 할 말이 있는 겁니다. 내가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했고 급여도 박봉이었고 퇴직금도 별로 없는데 공무원 연금이라도 있어야지. 근데 공무원 연금만 있어도 행복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에도 아까 월급의 18%를 떼어서 연금에 계속 보험료로 붓는다. 급여에서는 9% 띄고 예. 국가가 9% 지원해주고. 9대 9. 네. 국민연금이 9%잖아요. 예. 내는 게. 본인이 4.5, 회사가 4.5.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2배. 네. 그러면 개인연금이지만 나도 공무원처럼 한번 해보겠다. 내 월급의 18%를 내자.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시행하는 거는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IRP 하셔도 되고 뭐 개인연금 하셔도 되고 꾸준하게 하셔도 되는데 공무원연금은 내가 공무원을 하다가 예. 휴직을 한다 그래가지고 납입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휴직을 해서 내가 1년간 못 내잖아요. 네. 복직하면 못 낸 거 더블로 내야 돼요. 뭔가 빚 갚듯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낼 수 없어요. 그리고 중간에 내가 쉴 수도 없고 그걸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일부를 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려면. 근데 개인 스스로 하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좀 힘들면 이번 달은 좀 쉴까? 안 낼까? 이런 생각하기 시작하고요. 돈 필요하면 좀 약간 대출 받아볼까? 뭐 이런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점점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셀프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최근에 나와 있는 연금들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연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최근에 연금 중에 굉장히 수익률 높은 연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네. 중간에 해지하면 페널티가 커요. 해지하면 페널티가 크되 연금 받는 금액은 높아가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연금의 취지 그대로 좀 하세요. 네. 라고 약간 목에다 뭘 채워놓은 거네요. 그렇죠. 네. 수익률이 높고 해지 시에 페널티가 큰 거. 네. 그래서 해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거의 반강제로. 네. 해지를 해봐야 찾는 금액이 얼마 없으면 해지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그 보험사에다가 그런 얘기도 건의했어요. 아예 해지원금 없는 거 만들어달라. 예, 그건 금감원에서 아마 승인을 안 해줄 거예요. 안 해주겠죠. 네. 근데 그렇게 되면 해지원금이 없으면 내가 10년을 부었는데 환급금이 없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노후가 됐더니 그렇게 부어온 연금이 효자가 되는 거죠.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으나 어쨌든 그런 연금들이 점점 나오고 있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이제 금융에 대해서 인식들이 개선되면은 그런 다양한 상품들을 선택할 수 있는 시점에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상품을 선택하는데 물론 이것도 본인이 의지 그리고 그럼요. 아까 얘기해 주셨던 관심이 네. 굉장히 또 중요한 거고. 네. 중요합니다. 오늘 요 정도 이야기 들어보면 될까요? 네. 아니면 요거 DC형, B형 요걸 좀 할까요? 요거는 이제 퇴직금 얘기여서 네, 그거 좋습니다. 네. 요것도 할까요? 네. 좋습니다. 근데 뭐 투자에 대한 그건 잘 모르니까 저는. 또 하나가 중요한 게 그 회사에서 퇴직금 네. 쌓는 것들 네. 이게 DB형이 있고 DC형이 있는데 네. 항상 이게 또 어려운 숙제더라고요. 네. 일단 본인이 좀 운용을 하는 방식과 회사에서 좀 맡아서 운용을 해주는 방식 좀 이렇게 다른 거죠. 네. DB형, DC형. DB형은 회사가 퇴직금을 운용해서 나한테 주는 것이고 네. 나의 퇴직금, 내가 퇴직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를 올리고 근속연수만 올리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운용 수익이 얼마 되는 관계없이 난 퇴직금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열심히 일하면 퇴직금이 올라가는 거죠. 네. 이게 DB형이고 DC형은 퇴직금을 사전에 다 정산해버리는 겁니다. 매년. 그러면 정산 받아가지고 내가 운용을 잘하면 퇴직금이 늘어나는 것이고 운용을 못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안정적이고 내가 급여가 계속 꾸준히 올라가는 구조다. 그러면 사실 DB형이 훨씬 좋죠. 뭐 예를 들어서 퇴직 시점에 월급이 300만 원이고 10년 일했다. 네. 그러면은 3천만 원을 네. 받아 나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월급이 200만 원씩 평생 받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퇴직 직전 3개월에 사장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퇴직 직전 3개월에 1,000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1,000만 원 곱하기 과거의 30년치를 다 3억을 받는 게 되는 거죠. 잘 보여야겠네요. 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곳에서는 DB형 하시는 게 좋고 네.
이제 열심히 일하지만 DC로 바꿔야 될 때는 임금 피크제에 해당돼가지고 그렇죠. 퇴직 직전 3개월 급여가 줄어드는 이런 경우가 생기죠. 불리하죠. 이런 경우에는 빨리 DC로 바꾸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DB에서 DC로 갈 수는 있지만 DC에서 DB를 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DB형에서 DC형으로 갈 수 있는데 DC형에서 DB형으로 갈 수 없다. 네. 이게 회사가 운영하는 거에서 개인으로 줄 수는 있지만 그렇죠. 개인이 운영하던 걸 다시 회사로 갈 수는 없다라는. 맞습니다. 네, 개인한테 주면 이미 정산이 끝난 거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운영하셔야 되는 거죠. 백도가 안 된다. 네. 근데 DC형은 본인이 운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이게 투자나 자산 네. 배분 관점에서 좀 네.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네. 가능한데 네. 일반인들이 좀 DC형으로 많이 가기가 좀 쉽지가. 어렵죠. 네. 그래서 사실 DC형으로 운용을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다 안전자산 중심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본인이 투자해서 잘 모르시고 또 상품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퇴직연금 IRP 내에서도 DC나 이런 데서도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그냥 뭐 정기 예금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디폴트 옵션이라는 거 나왔잖아요. 네. 디폴트 옵션이 그러니까 본인이 운용 지시를 따로 하지 않고 있으면 그냥 저기 이제 맹물에 타놓은 듯이 그냥 거의 현금성 자산으로만 있을 게 아니라 운용사가 사전에 짜놓은 대로 네. 자산을 배분을 해서 투자를 해주는 거죠. 네. 요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디폴트가 이제 작년에 시행됐잖아요. 그죠? 예, 의무화됐죠. 네, 시행 초기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이들 디폴트를 이제 선택하고 계시긴 한데 네. 결과를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디폴트를 선택했지만 결과적으로 디폴트가 사전에 운용 지시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뭐 안정형, 중립형, 위험형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90%가 결국 안정형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용 지시를 하긴 했는데 어차피 지금처럼 정기예금 위주로 가는 것, 원금 손실을 받지 않고 원금 보장 중심으로 가는 걸 그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디폴트 제도가 선진국에서는 퇴직연금 시장을 좀 키우고 그것이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돼서 금융시장이 활성화되는 이런 여러 가지의 목표들을 같이 가고 있다고 하지만 네. 우리나라는 약간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디폴트 제도를 통해서 퇴직연금을 좀 관리하고 관심이 있어 하신 분들, 네. 그다음에 퇴직금이 쌓여가고 많이 쌓여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다 50대 이상이에요. 정작 20, 30대는 IRP도 별로 없어요. 그때부터 해야 되는데. 예, 그리고 하지도 않고 해봐야 다 소진돼 버려 또. 여기저기 뭐 이직 다니느라고 다 또 소진돼 버려요. 그러니까 퇴직연금 시장이 300조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거 대부분 다 지금 50대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되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나이가 들었잖아요. 또 늦었다고 후회할 수 있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점점 안정 성향이 강해집니다. 30, 40대부터 꾸준하게 투자를 통해서 투자의 성공을 맛본 사람들은 50대, 60대가 돼서도 꾸준하게 투자 비중을 유지할 수 있지만 30, 40대에 했다가 실패하고 주식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50대가 되면 더더욱 보수적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사전 운용 제도를 통해서 디폴트 제도를 통해서 주식형으로 옮깁시다 라고 했더니 대부분 다 다시 안정형으로 회귀하더라는 겁니다. 그거는 사실 이제 은퇴 시점까지 얼마 안 남았으면 손실을 봤을 때 회복할 수 있는 기간도 짧기 때문에 네. 안정형으로 가는 게 맞지만 네. 그 말인즉슨 젊은 사람들은 네.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위험을 조금 테이킹을 하면서 네. 물론 그게 DB형에서 DC형으로 왔으니까 뭔가 좀 위험을 추구하고 고수익을 노리겠다라고 네. 그런 분들일 테니까요. 네. DC형으로 굳이 선택을 해놓고 방치해서도 안 되고 그럼요. 그 중에서도 또 젊은 사람들이 또 안정형으로 가는 것도 좀 모순이고. 그렇죠. 근데 아까 우리 이대호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연금도 마찬가지고 투자도 마찬가지고 이걸 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더라는 성공담, 예. 사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야지 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예. 미국은 뭐 S&P나 나스닥이 지난 10여 년, 20년 가까이 거의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성공담이 많은 거죠. 사서 제대로만 갖고 있으면 성공하더라.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서 그게 굉장히 좀 부족했고 그다음에 너무 이상한 정보를 통해서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유행을 따라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런 철학을 가져올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잡혀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DC형을 가지고 뭐 디폴트 제도를 통해서 한다 한들 관심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저는 요즘 조금 재미 들린 게 뭐냐면은 뭐 잠깐 이제 중간 광고가 될 것 같아요. 아니야. 네. 중간 광고는 아니고 끝내기 광고다. 노다지 IR 로또도 있습니다만 요것도 있어요. YG 클럽이 뭐냐면은 저희가 산업 네. 애널리스트한테 그 산업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데 IRP 내에 이제 ETF 위주로만 담을 수 있잖아요. R 주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괜찮은 산업을 공부해보고
그 산업의 장기 성장을 보고 그 산업 ETF를 담는 거예요. IRP. 그 네. 재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진짜 예. 회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예. 그 산업 자체가 성장하는 거면 그 ETF를 담고 있으면 그 미래 성장을 같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저는 뭐 이렇게 방산 ETF라든지 네. 반도체 ETF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또 해보고, 그러니까 본인이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본인의 또 미래이기도 하고. 와, 오늘 연금 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님과 함께 정말로 뭔가 되게 많은 이야기, 속 깊은 이야기, 또 전략이 될 만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모쪼록 우리 와이즈 아니다. 와이스트릿. 와이스트릿 네. 구독자 여러분 노후 준비 잘 하셔가지고 예. 평생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투자 방송도 많이 하시잖아요.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예. 소득이 안정된 사람, 연금이 안정된 사람이 투자도 잘해요. 마음의 안정부터 좀.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 시스템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투자를 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시스템, 소득, 구조를 안정적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투자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더 높은 또 성공적인 투자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이제 22대 국회에서 네. 또 연금개혁 또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네. 그때도 도움 말씀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네.